오늘은 박래굴의 인권기행 두 번째 시간, 남산 안기부터와 남영동 대우문실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청자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한 가지 좀 알려드릴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제 책이 1월 5일자로 해서 3세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3세에는 요런 이전에 1세, 2세 때 없었던 이런 새로운 마크가 붙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2020년 한국출판문화재단 뭐에서 선정했던 작년 연말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 소개를 했는데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로 제 책이 그 30권 중에 한 권으로 선정됐다고 하는 거를 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일본 출판사에서 일본어판 번역하는 게 계약이 성사돼서 이제 올해 안에 아마 이게 이제 번역이 돼서 일본어 책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인데, 그런데 아직 그게 많이 안 팔리고 있어서 이게 좀 잘 팔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생기고 그러면 청소년 교양도서로 선정되고 그러면 좀 많이 좀 팔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직은 그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전쟁기념관 대신에 여기 남산 안기부터와 남영동 대우문실을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지난 1월 14일이었죠. 1월 14일 날 그 남영동 대우문실에서 그 박종철 열사 34주기 추모식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박종철 열사 추모식은 남영동 대우문실에서 진행되긴 했지만 이제 바깥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온라인 추모제를 하면서 바로 509호 그 앞에서 하다 보니까 더 생생하게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몇 분이 이제 들어와서 채팅방에 이렇게 이게 글도 남겨주시는데, 예, 반갑습니다. 예, 몇 분 안 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여기 남산 안기부터와 남영동 대우문실 그 꼭지 제목을 좁은 창, 작은 방, 비밀 계단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 키워드로 해서 뽑아서 제목을 삼았거든요. 실제 남영동 대우문실이 여기에 딱 맞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얘기를 좀 풀어가는데, 사람들이 제가 이제 남산 안기부터나 남영동 대우문실을 갈 때 이렇게 안내를 할 때는 사람들이 저거를 해요. 이거 뭐야? 너무 또 넘어갔네요. 할 때는 사람들이 좀 되게 놀라워 하더라고요. 아니, 남산 안기부, 여기가 거기 그 유명했던 중정 안기부터였냐? 우리 그냥 공부된 줄 알았지. 여기가 고문이, 그렇게 끔찍한 고문이 자연되는지 몰랐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남영동 대우문실이 어딘지 몰랐던 분들도 거기를 안내를 하면 바로 남영역에 거기 담벼락 하나를 사이로 두고 있잖아요. 굉장히 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그런 고문 장소가 우리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유튜브인데 저희가 이제 인권이라는 사람에서 이 유튜브 채널을 버리고 있었어요. 안 써먹고 있었는데 이거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야 이 유튜브 저가 들어오는데, 지난달에는 한 구독자 수가 20몇 명밖에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58명이 돼서 이야, 그 한 달 사이에 2배가 늘었구나. 그래서 좀 뿌듯해 하는데, 근데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고문방지협약이라고 하는 국제인권규약 중에, 고문방지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1995년에 여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고문이라고 하면 공무원이나 그 밖에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 동의, 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기 목적으로 가는 것을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그것도 다 고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엄격하게는 고문이 아니고 공무원이 저지르는 거예요. 경찰 공무원, 우리가 얘기하는 국정원 이런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또는 검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이런 게 고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이나 삼자를 협박하고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그런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해서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이게 고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고문의 정의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자, 근데 모든 고문은 신체적 고문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문이 같이 가해지는 거지, 신체적 고문만 있고 정신적 고문을 안 한다? 그렇지 않죠. 신체적인 고문을 가하는 것도 결국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서 그런 허위 진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거라도 그냥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문은 아주 그 극도의 공포를 가해서 그 사람을 굴복해서 저항을 의지를 꺾어버려서 그래서 그거를 원하는 그런 자백을 얻어내려고 하는 행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남산안기부터 그리고 남영동 대웅분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가장 악명 높았던 데가 세 군데 고문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국군보안사 대웅분실터입니다. 남산 안기부터는 그래도 그 건물에도 있고 흔적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영동 대웅분실은 그 건물 자체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군보안사 대웅분실터는 서빙고동에 있었는데 한남동 지나면 바로 서빙고동이잖아요. 거기는 다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문기관은 어디 은밀한 곳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주변에 고문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안가라고 하는 곳들이 그 과천에 있는 그런 주공 아파트 안에도 그 보안사가 운영하던 그런 고문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안사가 어디에다도 그 고문실을 만들어 놨었냐면 저기 그 퇴계로 대한극장 맞은편에 있는 진양상가에 거기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아파트 안에다가도 안가를 얻어서 고문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으면 좋은데 그런 흔적들이 많이 없어졌고 그런데요. 여기 이제 서빙고 수사 분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표지석이 있어요. 그 자리에 두 개의 표지석이 있는데 여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수많은 방첩인들이 땀과 혼이 서려 있는 터다라고 했던 거죠. 이 2008년도에 군 보안사 쪽에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뒤 10년 뒤에 서울시에서 빙고호텔 빙고호텔은 뭐냐면 그 국군 보안사 서빙고 분실 이거의 별칭이거든요. 여기 민주인사들에게 고문수사했던 국군보안사 서빙고 분실 자리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런 과거의 독재 정권 하에서 저질렀던 반인도적인 행위인 이 고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서빙고 호텔 같은 경우도 좀 남겨놓고 이렇게 인권교육의 장으로 과거의 독재 정권에서 저질렀던 끔찍한 그런 고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곳을 활용했으면 좋은데 지금 흔적도 없이 이 표지석만 남아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봤듯이 이렇게 봤듯이 바로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 있는 거죠. 바로 요 자리에 그렇게 이제 끔찍한 고문이 이루어졌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람들 심지어 사람들 사형도 시키고 그랬던 이런 사건을 조작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이제 남산 안기부터를 가봅니다. 남산 안기부터 이렇게 이제 남산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남산 타워가 이렇게 쭉 있고 그 밑에 이제 있죠. 북쪽 사면에 이제 있는 건데요. 남산 안기부터 거기를 보면은 지금은 좀 많이 변형이 됐어요. 지금 요 앞에 여기가 이제 그 1호선 남산 1호터널 지나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이 남산 1호터널 요 앞을 지나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요 앞으로 쭉 나오면 바로 퇴계로 오죠. 그래서 여기서 쭉 들어가면 여기 고가도로 지나자마자 남산 안기부터입니다. 요 앞에가 여기 보시는지 요 앞에가 지금 좀 막 공사를 좀 하고 있고요. 여기는 건물을 좀 헐어가지고 거기 기어게터 같은 걸 좀 만들려고 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요 앞에가 그 안기부 정문이었어요. 시커먼 철대문이 있었고
민가야 어머니들이 우리 아들이 어디로 잡혀갔다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다 그랬는데 여기 갔을 거다라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그 철대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이 통곡의 벽, 눈물의 벽 이로 불리던 주자서터가 있습니다. 이게 주자소터라고 하는 그 주자파출소라고 그러는데요. 왜 주자파출소냐면 거기에 조선시대에 주자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주자소는 뭐냐면 금속칼자를 찍어내던 곳이 주자소거든요. 거기에서 이름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쭉 들어가면, 여기 이제 예전에 지금 이제 상암동으로 옮겼지만 TBS 교통방송이 있었고요. 그 뒤에 지금도 있는 서울소방방재센 본부가 있고, 거기 좀 더 들어가면, 서울 문학의 집이 있습니다. 이 문학의 집도 다, 현재 문학의 집을 쓰고 있는 여기도 중앙정보부장 관저였었고요. 그리고 여기 통감관저터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런 거를 기억하자라고 해서 이제 기억의 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 통감관저터입니다. 거기를 가면 여기 중앙정보가 시작됐다는 그 별관터가 있는데 여기 지금 공터예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이제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 유소수 때 여기가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본부였던 거죠. 그리고 이따 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지하에 있습니다. 여기를 또 지나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터널을 지나서 아주 극심한 고문이 자행되던 서울시청 별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대강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요. 거기 주자파출소 터를 또 지나서 쭉 올라가면 그 삼거리가 나오고 삼거리에서 쭉 올라가면 여기 문학의 집이 있습니다. 이 문학의 집이 중앙정보부장이 있던 공간이에요. 이 김재규 같은 사람도 여기서 이제 있었던 거죠. 이게 원래는 저쪽에 이문동 그 한예종 건물이 있는 그런 쪽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1972년도에 이제 안기부 중정본부를 옮기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제 이게 중정부장 공간이 옮겨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같은 경우는 지금의 국정원도 뭐 무시무시한 그런 데겠지만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는 훨씬 더 무시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뭐 언론인들, 그 시위하는 그런 학생들 또 재야 인사들 여기가 뭐 다 여기 와서 고통을 당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는 그 유신헌법도 여기서 초안을 만들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이런 곳이었던 것이에요. 여기를 총지휘하는 중앙정보부장의 공간이 지금 서울 문학의 집 서울 이런 걸로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산림문학관이 있는데 산림문학관은 그 경호원들이 있던 중앙정보부장 경호원들이 묵던 그런 숙소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서울 유소호텔 이 건물이 이제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여기 이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중앙정보부 안기부 본부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중앙정보부장 그 집무실도 있었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되게 유명한 여기서 가장 여기를 거쳐간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그래서 1980년에 신군부가 이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할 때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과 그 연루됐던 사람들, 그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 여기다 가다 놓고 고문을 가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맞은편에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있고 그 입구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드러난 모습은 이거밖에 안 돼요. 요거만 보이죠. 근데 이거는 지하 3층 그런 건물입니다. 거기는 때에 따라서는 유치장으로 쓰고, 그래서 수감 장소로도 쓰기도 했고, 그리고 이 본부 건물하고 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지하 터널을 한번 좀 가보고 싶었는데 지하 터널을 막아놔서 들어가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들어가 봤어요. 이거는 우리가 화면에서 TV 화면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데 볼 수 있냐면 뭐 홍수가 났다든지 서울 시내 홍수가 엄청 났다든지 장마가 지고 그럴 때 여기에 이제 스크린이 막 보여지는 많은 그런 방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앙정보부의 지하 벙커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유치장으로 쓰기도 했고 또는 거기서 고문도 가지고 하고 그랬던 곳이기도 하죠. 뭐 그래서
자, 근데 요거는요, 여기는 이제 최종길 교수, 현장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유소호스텔 건물, 여기 이제 입구를 바라보고 왼편 쪽에, 요쪽에, 그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이제, 최종길 교수의 시신을, 던져놓고 이제 자살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973년에 10월 달에 이제 최종길 교수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요. 최종길 교수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민법 학자로서 상당히 실력 있는 분이었고, 그 아파트라든지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된 소유권 이런 문제를 갖다가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랬었던 분이고, 굉장히 이제 실력 있는 그런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동백님 사건과 연결을 시켜갖고 간첩 수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게 동백님 동백님 사건에 연루된 간첩이라는 걸 실토하고 괴로움에 이 사람이 뛰어내려서 7층인가 6층인가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게 당시 중앙정보부의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고문에 의해서 다 죽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던져놓고 여기 이제 피 같은 거 이렇게 흥건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 현장이다. 이렇게 이제 비명에 가신 최정희 교수님의 묘지는 어디 있냐면 마산 모란공원 마석 뭐라고 왜 자꾸 입이 마르네요. 마석 모란공원의 전태일 열사 묘지 옆에 있습니다. 그때도 그 전태일 열사 묘소를 거기다가 이제 마석모란공원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쓰게 됐던 이유도 당시 이제 마석모란공원이 이제 서울에서 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사람들 찾아가지 못하도록 일부러 굉장히 외떨어지는 곳에 가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태일 열사 묘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3년 뒤에 이제 최종길 교수도 여기다가 이제 묘지를 만들어서 묻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만 있는 상태에서 장례를 치렀다고 이제 그러죠.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5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5국은 안기부에서도 고문이 가장 극심했던 곳.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5국에서 진행됐던 고문과 다른 곳에서 진행됐던 고문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서 자행됐던 고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하면 마사지하는 정도다.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그런 곳이죠. 자, 거기 갈 때 이런 터널이 나오고요. 여기 터널 옆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담장이 하나도 없어져갖고 그냥 다 내려다 보이는데, 그 지금 남산 한옥마을이 이제 보이잖아요. 남산 한옥마을을 왼쪽으로 끼고 쭉 이제 따라 들어가면 이런 터널을 만나게 되고요. 이런 터널 끝에 그 5국 가장 끔찍했던 그런 고문이 자행됐던 그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5국을 지나가는 이 터널은 좀 비 오는 날 이런 날 좀 그리고 이렇게 좀 흐린 날 이런 데 가면 으시시해요. 그리고 여기에 소리길이라고 해가지고요. 소리가 이렇게 진짜 나옵니다. 이렇게 문 따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또 이렇게 자갈 같은 거 밟는 소리, 이런 것들을 일부러 설치를 해놨어요. 여기 5국으로 가면서 이 소리를 통해서 고문의 그런 것들을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갈 때마다 고장이 나갖고 제대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보면 이런 건물이 생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무심히 지나갑니다. 이쪽에 남산별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서울특별시청 남산별관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중앙정보부 5국 건물이에요. 이 5국, 6국 이렇게 돼 있던 거는 그때그때만 바뀌어갖고 사람마다 이제 기억은 다 다른데, 그냥 통칭해서 5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건물 옆에가 남산 1호 터널이에요. 그래서 옛날 여기에 가서 이제 고초를 당했던 분들 얘기를 하면, 찝차에 태워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또는 고개가 숙여져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철대문 여는 소리가 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게
지하로 끌려갔던 이런 경험들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쪽으로 끌려온 겁니다. 이쪽으로 끌려왔는데 여기에 눈이 가려진 채로 억센 그런 사내들한테 끌려 내려와서 이쪽으로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뒤로 들어갑니다. 이 뒤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런 계단이 있어요. 이런 계단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계단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 이 사진을 통해서 좀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모든 지하로 내려가는 요쯤에 여기에 지하 1층으로 통하는 계단참이에요. 보통은 계단참이고 여기에 이제 문이 있고 그래서 지하 2층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문이 없어요. 문이 없고 곧바로 지하 2층으로 쭉 내려갑니다. 지하 2층으로 가게 되면 어디냐? 바로 고문실이죠. 지하 2층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권기봉이라고 하는 그런 여행책을 많이 내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의 사진이 있어요. 저도 이 장면을 봤어요. 이게 뭐냐면 1994년에 안기부가 내곡동으로 국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옮겨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흔적들을 다 없앤 거예요. 흔적들을 다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아예 건물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 과거에 있었던 안기부가 썼던 그런 흔적들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다 지워버렸는데 이 건물의 이 뒷계단은 없앨 수가 없어서 그대로 남기고 간 거죠.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런 수건 같은 거에 검은 어떤 이런 수건이나 이런 거에 가눈을 가려진 채로 여기 끌려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만나는 곳이 이런 곳이거든요. 저도 여기 철거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여기 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 이렇게 이제 텅 빈 이런 구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시청에서 여기 별관 건물로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 식당으로도 쓰기도 하고 먼저 그러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습기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습기가 굉장히 많아서 여기 보면 이렇게 번들번들하잖아요. 이게 물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벽에다가 베니다 합판을 조금 다 대놨었는데 그 베니다 합판이 다 곰팡이가 쓸고 그럴 정도 되게 습기가 많은 곳이더라고요. 여기가 지하 2층 고문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여기 눈이 가려져 갖고 쭉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고문실로 가는 거죠. 여기 이제 방 칸칸이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남자든 여자든 수감을 했었고 여기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고문을 자행했던 거죠. 여기에 들어오면 나중에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그래도 이제 20일 정도의 고문을 당하고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되고 이제 그랬지만 그 전에는 보통 이제 여기 오면은 이제 몇 달씩 있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40일, 50일 여기서 이제 고문을 당하면서 그러다가 보면 결국 고문 당하다가 이제 지쳐서 굴복해갖고 그냥 불 거 다 불고 뭐 이러고 그러는 거죠. 그랬었던 이런 곳입니다. 뭐 황대건 씨하고 그때 한번 제가 여기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황대건 씨도 그때 이제 눈을 가려진 상태로 갔으면 거긴지 아닌지 잘 몰라요. 여기 갔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그 장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비밀리에 다 통제를 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남산 안기부 여기를 가이드를 하면서 안내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고문 피해자들 용기를 내서 쫓아오거든요. 쫓아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거기서 바들바들 떨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고통 때문에 지금도 그 앞에서 서면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임수경 씨도 여기서 이제 한 20일 정도 있었는데 임수경 씨 같은 경우도 지금도 남산 1호 터널을 지나가지 못한대요. 저쪽에 강남에서 일을 보고 강구로 넘어야 되는데 그때도 여기로 빙 돌아간다는 거죠. 과거에 그런 고문이라고 했던 것, 그 고문당했던 그런 끔찍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기억이 다시 이제 살아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죠. 고문당한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를 평생 간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완화가 될지 몰라도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고문의 특징이 이제 그런 거죠. 고문을 통해서 자아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김남주라든지 박노해라든지 이런 분들의 시나 이런 것들에서 보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체험기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나중에는 그렇게 막 저항을 하고 막 버티고 그러다가도
매 장사가 없잖아요. 물고문, 전기고문 막 해서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고문 수사관들이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죠. 여기 바닥을 갖다 핥으라면 핥기도 하고, 거기, 그 고문관들의 그 구두를 갖다 핥으라면 핥기도 하고, 이 개가 돼서 이제 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끔찍한 경험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서 나와도 계속 이런 고통 속에서 살다가 평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을 거쳐가면서 간첩이 됐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남영동 대구실로 갈 텐데요. 남영동 대구실 가기 전에 잠깐 좀 쉬었다가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좀 물 좀 마시고 다음에 남영동 대구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그래도 PPT를 조금 이거 아이고야. 아이고, 죽겠네. 이야. 아이고야. 예, 오늘 저 하루 종일 그 사람들 만나고, 이제 회의도 이제, 올해 사업 계획 잡는다고 회의도 길게 하고, 또 회의가, 이게 뭐 회의가 몇 시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지금 되는 거야? 예, 해야 되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채팅방에 이제 몇 분이 이제 저걸 남겨주셨습니다. 완전 현장에서 듣는 것 같다고, 그 소중한 강연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참 그렇고요. 그리고 배경이 완전히 신기하다고. 이거 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사무실에 석상년 활동가가 날로 그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이번엔 배경이 이렇게 좀 됐고요. 우리 이제 남영동에 있는 줄 알았다고요? 남영동 창문에 먼지까지 보인다고? 너무 먼지가 보여요? 세상에. 참. 예, 남영동 대무실 가기 전에 한번 좀 고문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상식적인 얘기지만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고문과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고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1993년도에 그 유엔에서 여는 비엔나 인권 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외국 자료들을 그 수집해 갖고 와서 이제 그걸 번역시켜서 나중에 보고,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이제 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다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문 피해자들의 그런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진전들이 있고 이제 그러던데, 우리는 그렇게 고문이 많이 일어났고 고문 추방 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또 이것을 또 넘기 위한 트라우마 치유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이런 노력들은 거의 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만드는 게 2013년이에요. 2013년이니까 그때 이제 5.18 때, 그때 이제 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이제 희생되신 분들, 그분들의 이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20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트라우마의, 고문에 의한 트라우마,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제 요즘에는 좀 그걸 하려고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광주와 제주 4.3에서 트라우마 치유센터 이게 시범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고문 피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전면적인 그런 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그 봤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고문의 특징 이러면요, 고문이 왜 그렇게 트라우마를 남기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물건이나 이런 저거들을 다 변형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특히 문제는 인간관계를 파괴시켜 버려요. 인간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게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지가 결국 그 굴복을 해서 나를 갖다가 팔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는 거잖아요. 고문에는 그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 고문은 장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절친했던 사람이 누구를 불지 않으면, 그 사람을 불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바로 옆에서 또는 보는 앞에서 자기 가족을 고문하기까지 하면서 이 자백을 받아내고 이랬던 거니까, 이런 그런 끔찍한 저것들 때문에 인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그 관계들이 파괴가 되고 인간에 대한 신뢰, 애정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거기서 물고문 당한 사람들은 샤워도 못해요. 샤워를 하면 자기가 물고문 당했던 그 기억 때문에 샤워도 못하는 겁니다. 침대는 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런 곳이지만, 여기서 이 고문당했던 사람들은 그 침대만 보면 고문당했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칠성판, 특히 이런 칠성판에 눕혀갖고 묶여가지고 버둥버둥 되면서 고문당했던 사람이라면, 침대는 끔찍한 곳이죠. 끔찍한 물건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물고문 당했던 사람들은 그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남기는 게 그게 고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문은요, 그런 그 정보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제 원하는 그런 정보 또 자백들을 간첩 사건 같은 거 조작할 때는 다 자백을 갖다가 허위로 좀 허위로 폭력을 통해서 그런 자백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간첩 만들고 결국 사람들 죽이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이제 2000년대 이렇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 받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배상도 받고 이제 그러잖아요.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고문은 그 사람을 살해할 목적을 하질 않아요. 최고의 고통을 가해서, 극단의 그런 고통을 가해서 그런 수사기관이 원하는 그런 정보나 자백 같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해가는 겁니다. 김근태 전 의원을 그 고문했던 이근한 같은 사람이 고문 기술자로 불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고문을 가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꾀벽을 부리는 게 아니고 뭐 엄살 부리고 이런 것도 다 캐치를 하고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고통을 높여도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면 죽는 상황인데 그 직전에 고문을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 장황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 기술자라고 소문이 나서 경기 도경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이제 출장 고문까지 하고, 이 출장 고문을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아예 출장 다닐 때 마치 이제 그 의사들이 왕진 나갈 때 왕진 가방 갖고 다니듯이 자기만의 그런 고문 도구들을 갖고서 이렇게 출장 다녔던 사람이 이근환 같은 사람이거든요. 자, 이제 남영동 대공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좀 탈바꿈을 좀 하고 있는 거죠. 2004년도에 남영동 대공실이 그 경찰청 인권센터로 좀 넘어갔고요. 여기 이제 경찰청 인권센터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넘어갔고, 2018년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거기서 경찰이 완전히 철수해서 민주화운동 기념사표로 이 건물을 넘겼습니다. 이 건물을 넘겨서 지금 이제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은 그래서 민주인권기념관을 새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은 이제 남영동 대공실을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남영동 대공실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영동 대공실 이렇게 이제 바로 요 지혜가 이제 그 남영역이잖아요. 여기 정문이고요. 이게 예전에 더 높은 철대문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여기 빼고는 원형들이 많이 상당히 이제 보관돼 있다. 남산 안기부터는 사실 원형이라고 할 게 아까 그 내려가는 그 계단 그거 외에는 사실 좀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장들도 거의 옛날 형태로 남아져 있고, 여기에 윤형 철조망으로 이렇게 이제 둘러쳐져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여기에 이제 무슨 연구소 이런 간판도 이제 걸려 있었고 그랬던 이런 곳입니다. 여기 이제 새까만 그 철대문들이 여기 이제 이 높이만한 이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바꿨더라고요. 경찰청 인권센터 하면서 여기 이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7층 건물입니다. 이게 1975년에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2층을 더 올려서 7층 건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특징이 있죠. 여기 5층이에요. 여기 고문실이 쭉 있는 겁니다. 이따 내부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좁은 창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이렇게 창문들이 돌출돼 있고 되게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5층만 이렇게 쭉 세로창으로 쭉 돼 있습니다. 되게 좁은 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5층인 거죠. 여기를 갈 때는 보통 앞을 통해서 현관으로 들어가지만 저쪽에 남산항기부터 비밀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듯이 여기도 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 그런 집차가 와가지고 검은 집차가 와서 억센 그런 대공 수사관들한테 잡혀가지고 눈을 가려진 채로 여기를 들어와서 내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정문으로 현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갑니다. 뒤로 가게 되면 이 건물의 뒤에 요런 그 쪽문이 있어요. 쪽문. 이게 이제 김수근이라고 하는 건축가, 아주 유명한 건축가죠. 이 사람의 이제 특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접혀 들어가는, 한쪽 면이 이렇게 접혀 들어가는, 숨겨진 어떤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쪽문이 있어요. 이 쪽문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나선형 철제 계단이 좀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철제 계단이 아니었다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철제 계단입니다. 이렇게 나선형을 뺑글 타고 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나선형을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텅텅텅텅텅 밟으면서 이게 진짜 나중에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갈수록 공포스러워져요. 가면서 근데 내가 몇 층에 올라가는지 이게 1층인지 2층인지 3층인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뺑글뺑글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눈을 가렸고 뒤에 억센 사내들이 계속 밀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이렇게 올라가죠. 72개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한 1분 20초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몇 번을 그렇게 오르락내락 하면서 이게 세워봤더니 72개의 계단, 여기 나선형의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는 거죠. 요 앞에는 1인용 엘리베이터가 또 있어요. 근데 1인용 엘리베이터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어디가 나오냐면, 이 5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복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지? 잠깐만요. 이거 하나가 없어. 뭐 하나를 잘못 저기네요. 큰일 났네. 5층 복도가 나오는 겁니다. 5층이, 아까 이제, 안기부터 비밀 계단에 쭉 내려가면 바로, 지하 2층 고문실이었잖아요. 여기도 이 나선형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면 곧바로 5층이 나오는 거고요. 5층에 15개의 그런 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2개는 좀 큰 방이지만 나머지는 다 작은 방들입니다. 509호 같은 이런 거고요. 그 큰 방은 515호 같은 이런 큰 방들이고요.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까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 세로창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세로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로창은 바깥으로 탈출하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좀 음침한 분위기 만드는데 아마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흡음벽,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를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 흡음벽이 특수한 장치가 돼 있어서 특수한 소재로 돼 있어서 이 둔탁한 소리는 흡수를 하지만 날카로운 소리는 옆방이나 이런 데까지 전달이 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방에서 자기가 고문을 당하지 않고 대기 중인 사람들도 옆에서 고문당하는 사람의 그 날카로운 비명소리 이것 때문에 아주 벌써 고문당하기 들어가기도 전에 질려버리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검은 집차 타고 이제 눈이 가려진 채로 왔는데 철대문 소리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내렸는데 이게 이제 뭔가 어디 이제
나선형 계단을 통해서 몇 층인지도 모르는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데 딱 들어와서 두들겨 맞으면서 저기 들어갔겠죠. 방에 들어가니까 이런 옆에서 이제 고통당하는 그 비명소리 이런 것들을 들리는 이런 거죠. 사실 이 내부도 경찰청 대구문실이 경찰청 인권센터로 바뀔 때 손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부도 다 그대로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구조입니다. 생긴 것도 되게 음침하죠. 그리고 여기에 모든 방에는 이런 이제 철제 책상이 있습니다. 철제 책상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 철제 책상이 나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세면 바닥에 박혀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고정되어 있어갖고 이것을 갖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후벽 보시죠?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CCTV 카메라로 이제 밑에서 다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어 있겠죠. 자, 여기 이제 남영동 대구문실에 붉은 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붉은 방은 3층에 있었다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거기 붉은 방 하나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남영동 대구문실이 홍제동으로 옮겨갈 때 거기 있던 대구문실이 홍제동으로 옮겨가면서 그 붉은 방도 없앴고 내부도 많이 손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9호 말고는 좀 그 내부의 흔적들은 다 좀 손을 봤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복도 사진이 좀 어떻게 준비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하다가 편집하다가 이게 좀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 방마다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방문을 열어도 그 앞에 방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도록 쭉 돼 있는 방이 쫙 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열 몇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바깥에서 열고 닫고 할 수 있고 안에서는 절대로 열고 닫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불빛도 바깥에서 다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그 조도도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CCTV로 감시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정문에서부터 이 고문실까지 아주 치밀한 계산 속에서 이게 이제 설계가 됐고 그렇게 건축이 된 겁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김승훈이라는 거죠. 김승훈은 누구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1세대 그 대표적인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저 공간사옥이라든지 세운상가 건물이라든지 굉장히 그 사람의 그 건축물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중옥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이 대표적인 건축가가 고문 시설들, 이 고문이 자행된 남영동 대구문실 이거를 설계하고 건축을 했다. 이 사람은 그런 이 전등의 조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자기가 직접 그걸 설계할 때 다 집어넣고 그것을 거기다가 이제 설치까지 다 하고 그랬다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김수근의 제자나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김수근이 이 남영동 대구문실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를 침묵하고 있어요. 드러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배운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쓰일 수 있지만 이렇게 악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진짜 지식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러니까 물리학 이런 것들 화학 이런 것들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인간의 발전을 위한 어떤 이 공공의 생활을 위해서 윤택하게 만드는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승혜라고 하는 사람은 독재 정권 그 박정희 정권과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수많은 건축물들의 어떤 이런 설계 이런 것들을 따왔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같이 공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 이제 맨 처음에 소개한 게 2011년도인데 2011년도에 이게 김수근이가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 굉장히 놀라요. 김수근이가 저 공간사옥 만든 그 아름다운 그 건물을 만든 그 김수근? 그런 사람이 이런 고문이 자행됐던 그런 고문실 이런 건물을 만들었다는 게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요, 아까 이제 이 검은 벽돌에 이 검은색 벽돌에 이런 건물들
이게 공간 건물의 그 벽도 그거고 다르지 않아요. 그 색도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뒷문 있잖아요. 쪽문 나선형 철제 계단 올라 들어갈 만나기 전에 그 열고 들어갔던 그 쪽문 그 형태 같은 경우들이 김수근 건축물의 특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지없이 김수희가 만든 겁니다. 김수희가 만들 때 가장 고문에 적합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설계했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참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세로 창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515호는 이제 큰 방이거든요. 509호 박종철 열사가 돌아왔던 509호는 좀 이따 이제 보겠는데요. 거기보다 이제 2배 정도 되는 그런 곳에 김근태의 서재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김근태 씨가 여기서 이제 20일 동안 그렇게 고문을 당했고, 그 고문당했던 거를 그 나중에 이제 수기를 통해서 또는 이제 법정에서 이제 생생하게 또 증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제 책에다가 이렇게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고문을 할 때는 온몸을 발가벗기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대에 눕히면서 몸을 5군데를 묶었습니다. 발목과 무릎팍과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완전히 동이매고 그 밑에 담요를 깝니다.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의 전기 고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발에는 전기를 연결시켰습니다. 요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칠성판이거든요. 이게 칠성판, 이게 시내식에 있는 사진을 좀 가져온 건데요. 여기에 눕혀놓고 여기다 이렇게 묶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김근태 씨가 이제 이 증언을 했던 거, 이게 최후 진술 속에서 이제 공언을 했던 건데, 이런 데다 이렇게 묶는 거죠.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다가 머리를 이쪽으로 해놓고 여기서 물고문을 가하는 겁니다. 물고문을 가할 때는요, 이런 수건을 가지고, 이 수건은 김근태 씨가 그 수감 생활할 때 가져 나왔던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 김근태의 서재 안에 이렇게 있거든요. 다른 물건보다 이게 실제 감옥에서 이런 그 노란색 이런 좀 시중에서 사는 이런 타월보다는 수건보다는 좀 엉성하거든요. 이 교도소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수건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덮어 씌우고 여기다가 물을 붓는 물고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거꾸로 엎어놓고는 여기다가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물고문을 하면서 또 여기다 이제 묶어놓고 물을 끼얹은 상태에서 전기 고문을 들어간다. 왜 물을 끼얹느냐? 전기가 더 잘 통하더라고. 약한 전기에도 훨씬 더 그 전기의 자극이 세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고통을 당하다 보면 사람이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겨낼 수 있어도 또 나중에 그래? 또 한번 뭐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또 여기다가 묶어놓고 물고문하고 전기 고문하고 이러다가는 결국 김근태 씨도 거기서 굴복해야 하는 거죠. 이런 끔찍한 곳이 고문들이 이제 자행되는 거죠. 자, 이게 509호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 끝에 이제 돌아가신 곳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마 원형이었을 거예요. 다른 방에는 아까 이제 다른 방에 이게 좀 달라졌잖아요. 여기 좀 보시면 여기 좀 다르잖아요. 아마 509호 다른 방들도 아마 이렇게 돼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면은요, 여기에 타일로 된 낮은 이 칸막이가 있잖아요. 여기 낮은 칸막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욕조가 있습니다. 여기 욕조가 있는데, 이 욕조가 요 욕조가 되게 특이해요. 이게 이제 크기는 작아요. 크기는 작은데 여기 굉장히 깊어요. 다른 욕조보다 보통 욕조보다 굉장히 이 욕조 깊이 자체가 굉장히 깊어요. 한 1.5배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수 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욕조예요. 여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이 수사관들이 이 양쪽에서 잡고 또 한 놈은 여기다 이제 대가리를 여기다가 이제 물 채워갖고 이제 집어넣고 물금을 갈고 이랬었던 이런 거죠. 예. 이렇고 여기 아까 봤던 저거
세로창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도 또 화문벽, 소리를 흡수하는 이게 이제 장치가 좀 돼 있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철제 책상이 있고, 여기 철제 의자가 보이잖아요. 철제 의자도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철제 의자도 고정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고문하다가 이제 잠시 쉴 때 아마 여기 누워 있었겠죠. 이렇게 이제 푹신푹신한 담요가 깔려 있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이제 고문을 당하다 이제 죽은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 남영동 대구의 분실에서 고문당했던 분들이 증언을 보면은 지하에 끌려갔다는 얘기를 해요. 지하에는 고문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끌려갔더니 붉은 방이 있었다. 뭐 이런 증언들을 해요.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눈을 가린 채로 아까 나선형 계단을 내려와갖고 3층에가 다른 계단을 통해서 다른 쪽 계단을 통해서 3층으로 내려와서 그걸로 붉은 방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예전에 그런 고문이 자행됐던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뭐 안 가든 또 어디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붉은 방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임철우라고 하는 소설가가 그 붉은 방이라고 하는 그거를 단편 소설을 쓴 게 있는데, 단편인가 중편인가 그 소설을 쓴 게 한 번 있어요. 한번 그 굉장히 생생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왜 붉은 방이냐면 온통 그러니까 벽이고 천장이고 바닥이고 그 집기들이고 전부 다 붉은색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문하는 그 장소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공포를 몰아넣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체적인 고문과 함께 정신적인 고문들이 계속 가해지는 거죠. 그리고요, 고문을 할 때는요, 이 고문 당할 때 나는 혼자잖아요. 나는 혼자인데 저쪽은 여러 명이 조를 짜가지고 서로 역할을 달리해가면서 계속 교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악스럽게 두들겨 패면서 막 고문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와서 이제 달콤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게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거 빨리 얘기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딱 달래면요, 고문당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치 구세주처럼 거기 막 매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완전 굴복하게 되는데, 이게 강온 이런 것을 아주 섞어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문당했던 사람들 증언은 공통적으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그렇게 막 두들겨 패고 그렇게 악랄한 그런 짐승 같은 그런 고문을 가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전화를 합니다. 집에다가 전화해서 아이들 오고 그리고 자기 아내하고 아주 다정한 그런 가장의 모습, 아빠의 모습, 남편의 모습을 거기서 연출을 해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심리적인 어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현목 선생님이 감옥을 때서 신현목 선생님이 어떤 책인가 거기에 이제 보면은 자기가 그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했다, 그 무너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문을 할 때는 이런 게 모든 게 다 동원되면서 결국 한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 파괴된 그 상처는 이렇게 당했던 그 고통은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꿈도 잠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나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자기를 뒤를 밟거나 아니면 당시 그때 자기를 잡으러 사람 비슷한 사람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고, 김근태 전 의원 같은 사람도 국회의원도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90년대 증언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도 1985년에 김근태 씨가 남영동 대구문실에서 잡혀가고 고문을 그렇게 끔찍하게 당했잖아요. 근데 20년이 지난 뒤에도 10년이 지난 뒤에도 이제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검은색 찝차만 보면 덜컥 겁이 난다. 쫄아버린다. 그리고 경찰서 앞을 못 지나간다. 그대로 거기 삥 돌아간다. 경찰만 봐도 무섭고. 그러면 아니, 김근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민주화 운동을 지도하는 지도자였고,
그죠? 청년운동, 민주화 뭐 이런 것들 지도자였고 한국의 그런 민주화운동을 대표했던 사람이 있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됐던 사람인데 그게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병으로 연결되고 이제 그렇게 되다가서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고문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고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겨낸다는 게 그게 쉽지 게 아니죠.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쯤에 고문 피해자 모임을 할 때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던데 어떤 사람은 10일, 20일 동안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상처를 입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 대공부질 같은데 잡혀가갖고 실제 한 대도 안 맞았다. 한 대도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있던 것만 해도 트라우마가 생겨버려요. 네? 트라우마가 생겨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 분위기에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질적으로 굉장히 이게 약하고 뭐 이런 사람은 그런 거에 중이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서 그런 후유증을 앓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 참 그런 저거들이 겪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고문은 남영동 대응문실 그리고 남산 안기부 또 아까 봤던 국군 보안사 또는 이제 뭐 보안사의 뭐 안가 이런 데만 해서 진행된 건 아니고요. 박정희 전두환 시절은 일반 경찰서에서도 진행이 됐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문기동의 그 송고문 사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부천경찰서, 지금 소사경찰서인데 거기 조사실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 안에서도 그런 고문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국가범죄, 국가폭력이라는 이 반영적인 그런 범죄가 아주 그냥 흔하게 일어났었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고문이 너무 이제 쉽게 자행됐었고 거기에 이제 속절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그러면서 그 집안이 파괴되고 그 인생도 파괴되고 이런 끔찍한 저거들을 우리는 우리 현대사회에서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문은 일제로부터 이어져 왔고 그 나중에 미 CIA로부터 또 고문 기술을 또 전수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문 경관들이 우리가 이제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공 기간에 있었던 거죠. 자, 이래서 우리 이제 정말 수박꽃핥기로 남산 안기부터와 이제 남영동 대응문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오는 게 없네요. 지난번에 뭔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오늘들은 좀 잠잠합니다. 예전보다 더 시청자들이 좀 적어서 좀 그러네. 나중에 좀 보시려고 그러나요? 저는 근데 이 고문의 현장을 안내할 때마다 좀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고문의 끔찍한 비인간성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 그걸 얘기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간첩으로 조작됐고, 그러면서 그런 인간성이 파괴되고 막 이렇게 됐던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런 끔찍한 폭력으로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의지, 이걸 꺾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곳은 남영동 대응문실은 고문 현장이기도 하지만 민주화운동이나 인권운동이 그 국가폭력을 이겨낸 장소이기도 하는 거죠. 이런 걸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역사가 퇴행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역사가 이렇게 그냥 쭉 한 방에 하는 건 쭉 발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민주정부에서 쭉 오다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맞았었던 이런 때, 이때 이제 막 끔찍하게 막 뒤로 막 과거로 후퇴했잖아요. 심지어 박근혜 때는 유신 때의 그런 김기춘을 동원해가지고 유신 시대로 되돌리려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될 때 제일 먼저 부활할 수 있는 게 고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되지 않도록,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일어났던 고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고문 이곳에서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비명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국가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전수조사하고 그 이 사람들이 고문후유증이 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이런 고문 피해 이 후유증들 치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지금 대강 이렇게 훑어봤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이거 참 쉬운 게 아니구나 하면 할수록 자꾸 하면 할수록 좀 이게 느끼는데요. 이게 유튜브 방송 이렇게 잘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러려면 진짜 준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야 한다는 걸 다시 새삼 느낍니다. 한 달 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준비를 더 많이 해서 좀 알찬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책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출판 문화재단인가 거기에서 작년에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3세 찍었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좀 많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게 팔리면 제가 갖는 게 아니고 인권자는 사람은 기금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팔아주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아직 인권재단 사람 후원회원이 아니시면 후원회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 허투루 쓰지 않고 아주 소중하게 우리나라의 인권운동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3월 달에는 소록도 죄송합니다. 다음번 2월 달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할 겁니다. 2월 달에는 소록도를 가보려고 합니다. 소록도도 참 할 얘기가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록도 좀 책을 미리 봐 오셔도 되고요. 안 보시고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록도 거기 우리가 일반인한테 개방된 곳뿐만 아니라 그 안에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달, 한 달 뒤에 이제 박래근의 인권기행 세 번째 3회차 소록도 기행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